합창의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이번 주 승부. 정말 이 음악 들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신이 나서. 그렇습니다. 상쾌한 리듬과 함께 그리고 상쾌한 멜로디와 함께 금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바로 이번 주 승부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승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오신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승부사 최진영입니다. 그렇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 짧게 하나만 이제 최 변호사. 이거 구속 영장 심사는 언제 나와요? 저는 6시 전에 나오지 않아요? 6시 전에 나와야 되는데 6시가 넘었네. 예. 그러면은 또 12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세 명이라고 할게요. 예. 세 명이 지금 한꺼번에 실질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물리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아마 결정문 작성에 조금 시간이 있는 것이지 아마 이미 그 담당 그 재판장님은 네. 결론은 내놓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 얘기해보고.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이거 원래 두두두두두. 하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왜요? 삼위일체 승리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올까 말까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옛날엔 나올까 말까 조기 등판론과 시기상조론이 상당히 혼재가 돼 있어서 팽팽했었는데 금주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동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론의 큰 흐름에서 당연히 나온다라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승자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인 것이고 그 외에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건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로건 간에 어쨌든 어떤 그 여당의 잠재적 후보들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는 이어폰 끼고 본인 집 근처에 골전도 이어폰에 했다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젠 정치가 아닌 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건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 있었던 해외 직구 금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인데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정책적 이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토론의 장으로 끌어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슈를 선점하는 이런 아까 얘기했는 삼박자 콤보가 맞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 승자가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봉신 이사님도 그 한동훈 위원장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나올 수밖에 왜 없어요? 그게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지지하시는 마음을 이거를 다 그냥 팽개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X 무시할 수는. 네, 그러면은 정치인이 아닌 거고 정치를 그만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이번에 안 나오는 거는 일단은 그래서 성원하고 계신 지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규모도 상당하고 제 생각엔 이미 당선권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원 100%고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방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주신 그 정책적인 발언 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여야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하나 더 한다면 당내 민주주의로 따지면은 당원 100%가 맞기는 한데 과연 그러면 국민들 마음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만약에 큰 폭으로 반반하더라도 이기거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예. 그러니까 프라이드만 양념 반으로 해도 이긴다 이거죠. 짬짜면에도 이기고. 짬짜면에도 이기고. 예, 어떻게 해도 이기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약간 좀 광폭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거를 하면 더 눈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한번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당원 룰 말씀하셨는데 이 룰이 이 좀 여론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꼭 50은 아니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30이라도 결국 이번 총선을 보면서 국민이 무섭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선 이후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정책적 방향과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 상당히 사뭇 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 원내대표 더불어서 국회의장까지도 지금 당원권에 어떤 그 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김기현 전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 100%로 뽑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야 이렇게 했다가 또 이번 22대 총선 꼴 나겠네. 이런 거에 확 된 건 아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한마디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이게 당원들의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이 주가 되면서 국민들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넣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50%다 30%다 누구는 20%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한 30% 정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빠르면은 6월 중으로는 6월 상반기 중으로는 룰에 대해서 결정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룰 결정되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누구건 아마 시간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다른 분들은 벌써 물밑 접촉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저한테 밥 잘 사주시는 누님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요즘 활동하는 걸 뵙는데 한 비대위원장님도 좀 전보다는 종전보다는 6월 초부터는 이제 몸풀기 불펜 피칭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이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전당대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지금 승부처로 나와 있는 오늘 순서. 그 나중에 승부처인데요. 미쳤어. 깜놀하셨네요. 깜놀. 그럼 나중에. 예.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이걸 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참 제 생각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 다른 같은 진영 내 대권 주자의 견제구를 날리는 거는 계속 봐왔던 거고요. 예, 그랬지만 최근에 너무 거칠고 사실 이게 사이다성 발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청량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이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걸 메시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굉장히 불만 섞인 막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도움된다라고 할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제 너무 그게 뭐냐면은 현재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미래 권력을 굉장히 타격하는 듯한 너무 뻔해 보이니 이건 참 좀 그렇다. 좀 안타깝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님 말뿐만 아니고 지금 이준석 전 네, 대표도 맞아요. 같이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듯 다른데 제가 나름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부러우면 지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한동훈을 디스하는 것은 부러워서 하는 것이고 홍준표가 한동훈을 때리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 한동훈을 때리는 것은 2030 남성 결집령이고 한마디로 본인 지지세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예. 전략적 목표가 있는 반면에 홍준표가 한동훈을 때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게 완전히 순수 제 생각입니다. 총리 취직 호소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대구시장을 있으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정치권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한동훈 전 장관을 전 그 비대위원장을 때렸냐 했을 때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지명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리가 될 때까지 시장 안 내놔도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구에 있지 않고 중앙 정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보다는 총리에 좀 더 가까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당내에 상당 부분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그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그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반면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어떤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총리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총리했다가 대선 후보로 발돋움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거고.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아무리 맞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그 전략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상남자 얘기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저기 대통령과 영부인 사이의 순애고를 드라마로 보기 위해서 세금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답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 상남자 제가 이게 좀 무식해서 상남자가 있으면 중남자 하남자가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게 뭐 전 상남자 그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편이라 가지고 야 진짜 신선하다. 네. 아 이거 저 우리 김봉식 이사님 이거 승자. 예, 저는 이제 승자를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를 봤더니 패자들은 많은데 누가 딱 이겼다고 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이제 발굴을 한 게 요 뭐 아주 큰 이슈는 아닌데요. 국민연금 이제 개혁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에서.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하면 그다지 뭐 이게 과연 승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과 요건으로 만나자라고 했다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뭐 수건 과제 여러 가지 과제죠. 과제. 국정 현안 과제를 가지고 만나자고 했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먼저 그런 것들을 제기했다라는 요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 이거를 얘기 꺼냈다고 당장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 될지 이번 그 22대 국회죠. 다음 국회에서 과연 될지 말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이걸 진짜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가질지 어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야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공방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싸우고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만난다고 하니 예, 좀 정책적인 이야기가 아까 좀 비슷합니다. 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정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데에 말을 섞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자로 승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그렇죠. 승자로 아니 뭐 좋죠. 뽑았습니다. 예, 아 근데 저 만나 한번 보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모양인데 대통령. 아까 제가 오면서 우리 신일 교수님이 연금 크레파스 아닌 크레바스 뭐 그 크레바스. 얘기도 예. 얘기를 했는데 야, 전 이재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청자를 인증하는 방식 이게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이렇게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 경상도 말로 이 예지랑 날에 20일 국회가 끝나기 이제 한 주도 안 남았는데 5일. 이제 5일 남았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여당 패싱 아닙니까? 국민의힘 패싱하고 이번에도 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영수배담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번이 연금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은 22대 때 연금 개혁 안 한다는 겁니까? 연금 개혁이란 게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단순히 이제 소득 대체율 그리고 또 본인 부담률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렇게 착착착착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돼가지고 아주 선명한 건 좋아. 이것만 되면은 연금 개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거 하면서 최상병 특검하고 은근슬쩍해서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고 더불어서 숫자에 대해서도 내가 우리 국민의힘 용산 안이 45%라고 했는데 진짜 45%냐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소득 대체율 45%는 국민의힘 안이 아니고 민주당 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으로는 그랬다는 그 증거도 못 대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고 국민을 위해서 이걸 그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만적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22대 국회에 가가지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뭘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옥동자 오면은 윤 대통령 덥석 받겠죠. 그날 바로 아마 그 용산으로 이재명 대표 초대하실 겁니다. 근데 뭐 하여간 이게 44%, 45%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부로 체감을 못 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통계를 봤더니만 만약에 그 1% 차이인 것 같은데 1%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딱 40년 뒤 그러니까 2064년 되니까 그 1%에 따르는 재정 손실이 1,000억도 아니고 1,000조가 되더라고요. 1,000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경기 시작. 5월 가정의 달 가족 참여 프로그램